우리는 왜 디지털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디지털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지금의 보철은 만들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환자가 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환자가 단순히 덴처도 없고 이 상태로 와가지고 오늘 당장 저는 치아를 끼우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이 아침에 내원해서 오늘 당장 치아를 끼우고 싶어요. 오늘 당장 치아를 끼우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과연 예전의 방법으로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이 환자가 오늘 첫 내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다음에 치아를 당장 끼우고 싶답니다. 저희 병원 환자들인데요. 이건 추후에 나중에 케이스를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바이트 가이드를 만들고 수술 중간에 바이트 가이드를 만들고 이런 바이트 가이드를 통해서 술 후에 머징을 다시 하고 그리고 술로 스캔하고 수술을 하겠죠. 그리고 이걸 이제 하이브리드 스캔을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스캔을 진행해서 그날 보철을 출력해서 오전에 내원하시더라도 오전에 아무런 정보 없이 첫 내원이시더라도 오후에 이런 식으로 퇴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가능한 시대가 되었죠. 저렇게 아무런 고경이 없는 환자가 오더라도요. 디지털을 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봅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좀 있지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디지털이라는 거는 인트라오랄 스캐너를 사용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랩사이드에서도 좀 이따 다루겠지만 모델 프리 기공에서 이제 레벨 1, 2, 3로 나누고 봤을 때 가장 후순위에 있는 모델 풀 모델 프리, 즉 완전히 우리가 완벽한 모델 프리를 이룬다고 했을 때 좀 얘기긴 합니다. 좀 그랬을 때 우리가 인트라오랄 스캐너를 써서 이제 클리닉 사이드에서 한다면은 좀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IO500 측에 제공하는 이제 스캔 타임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상적인 시간에서는, 이상적인 환경에서는 예를 들어 치아가 다 있는 환경이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스캔 타임을 제공하는 건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런 시간은 큰 의미가 없고요. 현존하는 스캐너들이 대부분 이 정도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스캔이 진행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스캔 시간은 좀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케이스를 하나 보면요. 사이즈업은 싱글 임플란트를 이제 스캐닝하고 커스텀 어버터먼트를 만들고 이제 보철을 쏘옥하는 과정인데요. 먼저 이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걸 보면은 나중에 다루겠지만은 일단 교합 체크를 해서 교합 사진을 꼭 찍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악 스캔을 진행하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 대략 한 60초 정도 걸렸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스캐닝합니다. 대합체를 스캔하고요. 그리고 대합체 역시 부족한 부분을 스캔을 하겠죠. 그리고 IO500 같은 경우는 렌더링을 한 번 더 해야 하기 때문에 렌더링하면 한 번 더 렌더링한 후에 스캔 바디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물론 마지막에 이제 교합 스캔을 진행하고요. 그러면은 총 시간 걸린 시간이 대략 한 2분 38초 정도인데 실제로는 너무 짧게 한 4분 5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한쪽 작업 측에 러버 임프레션을 뜬다고 했을 때 그 러버가 굳는 데만 대략 5분의 시간이 걸리죠. 거기에 믹싱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비하면은 훨씬 더 빠릅니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깔끔하고 속도는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하나 더 케이스 있는데요.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은 이제 이거는 뭐 이제 회사 사측에서 제공하는 자료인데요. 좀 냉정히 얘기하자면은 지금 현존하는 스캐너는 거리 측정 방식이 절대적인 거리 측정 방식이 아니라 서로 움직이는 대상도 움직이고 이제 스캐너도 움직이는 서로 양측이 다 움직이는 스캐너이기 때문에 거리 3D 스캔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하나는 어떤 절대적인 좌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첫 좌표로 상대적인 좌표로 잡고 거기서 이제 붙여가는 개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보면 이제 형태를 만들긴 좋은데요. 거리 측정에는 좀 약점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치아가 모두 있는 환경이라면은 이렇게 7번에 7번까지 아치를 이제 스캔하더라도 아주 많은 정확성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 치료를 하시는 원장님들이라면은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아가 많이 없는 터프한 환경에서는 7번에 7번까지 이렇게 전학을 했을 경우에는 이 구치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좀 시간이 되면은 좀 다루기는 하겠습니다.
또 그런 문제들은 상악보다는 하악에서 훨씬 더 많습니다. 하악은 이제 하드 티슈가 훨씬 적죠. 어태치 진지보다 훨씬 적고, 이럴 경우에는 훨씬 더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어려움이 생깁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정확성은 저희 병원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 러버 임프레션을 넘어선 지는 오래입니다. 러버 임프레션을 넘어선 지 오래고요. 물론 전학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손이 가긴 합니다. 뭐 편한 걸 말할 것 없겠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인트라오럴 스캐너로 한다면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네요. 우리가 픽처 레벨 스캔을 하더라도 다양한 스캔 어버트먼트로 변환시킬 수 있고요. 심지어 어버트먼트 레벨 스캔을 하더라도 다시 그 어버트먼트를 따라 어버트먼트를 변환시킬 수도 있죠. 뭐 크라운 레벨 스캔을 하더라도 그 크라운을 다시 모디파이한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요. 활용할 수 있는 게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 처음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전에는 좀 하기 어려웠던, 당일 내에 수복하기 어려웠던 그런 것들도 예전에 못하는 것들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 것들이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게 해주죠, 이제. 그래서 응용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차지하고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 이거 같습니다. 비용의 문제입니다. 모든 기술의 발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하나는 그 전에 불가능했던 것들을 하게 좀 가능하게 만들어주죠.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커스텀 어버트먼트랑 지르코니아를 만든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 비용이 이제 기성 어버트먼트랑 이렇게 PFM 만든다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비용이 높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오랄 스캐너를 도입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기공이 이제 모델 프리 기공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 비용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저희 병원이 지금 딱 이런 상황인데요. 왜 그러냐면 간단한 게 투입되는 인력이 훨씬 더 적습니다. 위생사 쪽에서도 아까 보셨다시피 시간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체어 사이드 타임이 줄어들게 되고요. 랩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랩 쪽에서도 훨씬 더 사람이 더 적게 투입되죠. 우리가 마운팅을 할 필요도 없고 모델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적은 시간이 투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쪽 비용이 더 큽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생산 단가가 훨씬 더 낮아졌다는 거죠. 즉 코스트가 낮아졌기 때문에 결론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왜 모델 프리 기공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클리닉에서 디지털을 도입해야 되냐, 이런 가장 큰 이유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한 것인데요. 치아는 17개 정도 만들고,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260개, 커스텀 어버트는 180개, 프로비저널 55개. 이거 외에는 뭐 적혀 있지 않았지만은 저희 기공실장님이 저랑 같이 수십 개의 가이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일도 하고, 기타 등등 합니다. 다 혼자 하십니다, 이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어떤 분께서 디자인만 한다면은 한 분이 거의 밀링 머신을 풀로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생산성이 나옵니다. 즉 밀링 머신을 한 달 내내 풀로 돌린다면은 대략 한 1000개 정도, 8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 돌릴 수 있겠죠. 24시간 돌린다면은. 그 정도로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산성도 높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좀 이따 다루겠지만은 랩 사이드에서는 모델리스가 완전히 풀 모델리스가 됐을 때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리버스직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프린티드 모델을 만들거나 그러면은 조금 더 이거보다 생산성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됩니다. 완벽하게 풀 모델리스로 갔을 때 이제 이런 생산성 향상을 보일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돼서 이런 것들을 이런 이유 때문에 도입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기본적인 내용들인데요. 이거는 오늘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에스텔이 뭔지, 머징이 뭔지, 기본적인 디지털 워크플로우 이런 것들은 오늘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중간에 많은 내용을 생략할 거기 때문에 질문 있으시면 바로 하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스캔을 어떻게 하고, 스캔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리스트 기공을 할 때 랩 사이드에서 어떤 걸 책임져야 되고, 클린 사이드에서 어떤 걸 책임져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만약에 랩 사이드든 아니면은 클린 사이드든 이런 걸 시작한다고 하신다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는 이제 목표는 이거죠. 러버 인프랑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이루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은 이제 러버 인프 넘어서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생산성 향상까지 이룬다면은 되게 적은 인원으로 많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자신의 사무실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모델 프리 기공에 대해서는 뭐 누가 나눈 건 아닙니다. 제가 나눈 겁니다.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방법이죠. 우리가 임프레션을 뜨는 방법과 그 다음에 스캔하는 방법을 혼합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임프레션을 떠가지고는 악을 임프레션을 뜨고, 그리고 바이트를 구강 스캔을 통해 잡죠. 전압 모델을 할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처음에 모델 리스트를 한다면은 이런 모델 프린트해서 하는 방법을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은 이제 리버스직을 만들죠. 리버스직을 만드는 방법은 아시겠지만 오론4나 오론 X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리버스직을 만들면 상당히 좋은 적합을 가진 이제 모델 리스트 기공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단지 디자인에서 출력 이렇게만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목표는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오늘 제가 하는 강의 대부분 여기에 포커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풀 케이스는 여기 이렇게 한다는 게 약간의 한계점이 있긴 한데, 그거 왜 차지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강의에서 이건 다릅니다. 모델 출력해서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어드밴스드 강의를 하는 국내 몇몇 연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리버스직을 만들어가지고, 오론 X에 대해서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르고. 이건 시간이 되면 케이스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완전한 모델리스트죠. 이거를 가장 가로막는 거는 이제 지르코니아고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기공을 한다면은 러버를 이제 임프레션 체득하고 스톤을 묶고 마운팅을 하죠. 그리고 캐드와 이제 지르코니아를 밀링하고 어버트먼트도 밀링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모델리스, 즉 디지털 기공을 한다면은 이제 스캔을 하고 마운팅이라는 건 이제 오클루전 머징을 그때 하겠죠. 그다음에 프린팅 모델을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고 캐드하고 밀링 머신하고 어버트먼트 제작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지만은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이게 있기 때문에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이 있고 마운팅을 하면서 그동안 발생했던 에러들에 대해서 많은 걸 잡을 수 있죠. 적합이 안 좋네? 패스가 안 좋네? 안 들어가네? 지르코니아가 밀링이 덜 됐네? 여기 한번 끼워보면서 잘 안 됐으니까 저도 깎고 내면을 깎고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모델을 뽑지 않는다는, 모델을 뽑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되면 다루겠습니다. 모델을 뽑지 않는 풀 모델 리스트를 한다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중간에 발생했던 에러를 확인하는 것은 환자 구강에 들어갈 때입니다. 즉 에러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죠. 크게.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에러를 그 전에 다 잡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변수가 없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대부분 클링 사이드든 랩 사이드든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잡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통적인 랩 워크죠. 랩 워크에서는 임프레션이 뭔가 이상하면은 다시 임프레션 떠달라 그러면 되는 거고, 크라운이 안 좋다면은, 적합이 안 좋으면은 크라운 내면을 좀 수정하면 되죠. 바이트가 문제면은 역시 이런 식으로 다시 수정하면 되고, 컨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안 되죠. 물론 이제 많은 원장님께서 이제 얘가 문제일 수도 있다. 얘가 문제일 수도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했지만 클린 사이드에서 잘 스캔을 해준다면은 정확성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잘 스캔해준다는 전제 하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정확성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아시겠지만 원장님이 임프레션을 뜰 일은 별로 없죠. 대부분 스텝 선생님들이 임프레션 뜨기 때문에 스텝 선생님과의 협력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스텝 선생님들이 이런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잘 실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협조가 절대적이고 그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랩 사이드입니다. 이런 디지털 워크플로우에서 랩의 역할은 적게 잡으면 60이고 많이 잡게는 저는 한 80에서 90이라 보고 있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문자님께서 아무리 뭔가 하더라도 랩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래하는 랩과 잘 소통을 해서 이런 흐름에 잘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몇 년 전에 가기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기공소 원장님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을 가지셨는데요. 최근에 저나 이제 백 실장님이나 강의를 나가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담이 상당히 많이 사라지셨습니다. 많은 기공소 소장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바뀔 수 있냐, 변화할 수 있냐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물어보죠.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좀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클린 사이드에서는 이제 스캔과 오클루전 머징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랩 사이드에서는
이제 CAD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밀링 머신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어버트먼트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먼저 랩 사이드에서 다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엄청 빠른데요. 좀 케이스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진행을 빠르게 하는 거니까 혹시나 이제 뭐 너무 이해가 안 되시거나 빠른 게 있다면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랩 사이드에서 다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진 않고요. 저희 실장님이신 백장미 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지과 기능실의 백장미라고 하고요. 아까 주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오퍼레이션 그 스텝이나 랩 사이드 부분 그 중에 랩을 제가 담당해서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강의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도 이제 프리 모델리스를 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에러를 어떻게 잡을 건지가 저희가 가는 길에 약간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저희가 다른 기공소에 일하거나 다른 기공실에 있을 때 원장님이나 소장님이 CAD/CAM을 처음 산 걸 보고 와 너는 이제 기계가 다 해주니까 일 거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원장님은 기계나 디젤 한계를 분명하게 언급하셨고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면접 때부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와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곳에 취직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밀링 머신에서 제가 밀링 머신을 이렇게 사진 보여드리는 이유는 밀링 머신에서 오는 가장 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그 모델리스트를 단순하게 적합만 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런 케이스를 제작을 하게 되었을 때 하게 파워버렸어요. 세팅 크라운을 아예 시작도 해보기 전에 어버트가 대합실에 닿는다고 이제 진료실에서 기공실로 콜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이 상태였고 저희는 이런 케이스는 스캔 바디를 새로 체결하거나 뭔가를 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요. 바이트만 새로 체득을 하는 편이에요. 구상 스캐너로. 그래서 이 상태로 저희가 스캔을 받았을 때 지금 35번, 34번을 제외하고 36번, 7번이 대합지에 닿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른 기용소분들이랑 얘기해보면 이렇게 어버트 레벨로 재제작을 해야 될 때 이런 케이스에서는 코드를 넣어서 마진이 드러나게 러버를 떠달라든지 아니면 구강 스캔을 새로 떠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이 상태로 그대로 크라운처럼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완벽하다고 말하기 그렇지만 이제 전적으로 모델리스트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코드를 넣어서 작업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스캔 바디 대신 이 어버트를 이제 저희는 사용해서 작업하고 있어요. 굳이 이제 그 코드를 넣어서 마진이 노출되게 스캔을 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해 놓은 STL 파일을 스캔 바디를 대용해서 이렇게 넣으면 완성된 디자인 파일에서는 마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코드를 넣어서 마진을 노출시키지 않아도 저희가 제작하는 파일에서는 마진이 머징된 상태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징시켜서 제작업 들어간 지금 캡처고요. 35번은 살려서 저는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36, 7번을 어버트부터 재제작해서 이렇게 지금 수정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이트가 낮은 양만큼만 다시 낮춰주고 이 부분도 밀링 머신의 이제 한계죠. 밀링 머신이 저는 이제 밀링 머신이 에러에 초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에러라고 적혀 있지만 에러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밀링 머신의 한계를 조금 이해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제가 과하게 표시된 부분만 일부러 모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 4나 오른 6를 했을 때 외형에 언더컷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밀링이 안 된
부분으로 보실 거거든요. 3D 프린트로 출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링의 한계라는 게, 기계의 한계라는 게 밀링기랑 또 다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밀링기로는 이제 재현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외형에 있는 언더컷이라든지 내면에 있는 언더컷은 더더욱 그렇고요. 밀링 머신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저는 툴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지금 밀링 머신의 툴은 이렇게 볼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네모가 아니라.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 볼 형태에서 이렇게 이런 밀링을 한다면 볼인 이 툴과 매끄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 밀링의 재현은 별로 어렵지 않지만 반대로 밀링 툴이 동그랗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숄더 부분에 각을 많이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디자인을 하면 툴이 닿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밀링이 전혀 되지 않아요. 반대로 이렇게 각진 툴을 사용하면 이런 부분, 이렇게 디자인을 해도 재현할 수 있지만 이건 템플릿 조정이나 여러 가지를 툴의 소모, 마모도랑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하면 생각보다 더 비효율적이고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 예를 조금 들면 제가 만약에 원하는 건 유지나 여러 가지 그 크라운에서 커스텀 버튼을 꽉 잡아주기를 원하고 이런 디자인을 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툴이 요 부분을 깎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디자인했어도 밀링 결과는 이렇게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매끄럽지 않고 라운드하게 디자인하지 않으면 디자인과 밀링 결과물을 봤을 때 어버트가 굉장히 매끄럽게 또는 깔끔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깔끔하게 디자인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밀링이 잘 되거나 매끄럽게 디자인된 게 아니라 밀링이 덜 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뭉뚱하고 매끄럽게 나온 거지 이게 완벽하게 재현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앞에 보여드린 첫 케이스 어버트를 스캔바디로 재사용했던 그런 케이스에서처럼 머징을 시키려면 내 디자인과 밀링된 어버트가 1대1의 재현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에러가 생기고 오차가 생기기 시작하면 아까 그 방법도 생각으로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저희가 조금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어버트 중의 제품들인데 다른 회사 제품을 말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각진 부분은 사실 이 부분에서 밀링기의 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게 밀링 했을 때 적합이 너무 좋지 않아서 결국은 밀링기 회사에 캠 회사에 문의를 해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대로 네모난 툴, 플랫 툴이 들어갈 수 있는 템플릿을 비용을 지급하고 새로 제작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런 부분이 적합이 좋지 않다는 뜻은 저희가 커스텀 버튼을 밀링할 때 이런 디자인을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툴의 형태를 말씀드렸으면 툴의 직경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저는 사실 제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3쉐입을 중점으로 해서 거의 주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3쉐입에서는 드릴 반경이라고 해서 레디우스를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 엑소캐드는 제가 보니까 다이아메타를 반경이 아니라 직경 자체를 입력하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커스텀 오버트 밀링 툴이고 지르코니아 밀링 툴이 이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밀링에서 아까 에러를 일으키는 부분은 미가공 부위를 일으키는 툴은 어버트먼트에서는 제일 마지막 툴이 1.5mm 툴이고요. 지르코니아에서는 내형은 그러니까 보통 0.6mm 툴을 입력해서 사용하긴 하지만 0.6은 외형의 이제 그루브라든지 언더컷이라든지 조금 가공이 어려운 부분까지 들어가고 0.6mm 툴을 내면에도 넣을 수 있지만 밀링 시간이 너무 오래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은 내면에 1.0으로 마무리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버트는 1.5mm 툴이 깎을 수 있게 밀링할 수 있게 디자인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르코니아 내면은 1.0을 이제 1.0보다 작지 않도록 제작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그걸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어버트를 단순하게 제작을 한다 그러면 유지나 아니면 이렇게 돈 틸팅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원장님 스타일이든 아니면 기공사 선생님이 디자인 스타일이든 이렇게 각지게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디자인 디자인 설정에서 보시면 저는 숄더 레디우스랑 타필레 레디우스 두 가지만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밑에 나머지 것들은 제 기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밀링의 한계랑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큰 거 두 개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숄더 레디우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미가공 부위가 생기는 가장 큰 부분이에요. 잠시만요. 이 부분이 미가공 부위가 생기는 가장 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까 어버트의 최종 툴인 1.5mm보다 작은 사이즈로 디자인되면 그 볼 형태인 툴이 이 부분을 깎을 수 없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숄더 레디우스를 1.5mm 툴의 반경이 3쉐입은 반경을 중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경이 0.75보다 더 크게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에러를 생각해서 이렇게 매끄럽게 이거보다 이 부분이 작아지면 툴이 진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가공 부위가 점점 늘어나는 거고요. 제가 여기 반투명하게 한 이유는 3쉐입은 반경을 중점으로 밀리게 되는 거고 엑소캐드는 직경이기 때문에 1.5mm를 그대로 적으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에러를 조금 더 보상해서 1.6, 1.7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숄더 레디우스를 떠나서 지로코니아의 내면이 될 부분은 여기 타필레 레디우스거든요. 외형이 아니라 어버트먼트에서는 내면이 아니라 어버트의 외형이 지르코니아의 내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르코니아 내면이 잘 깔릴 수 있도록 어버트먼트를 동그랗게 라운드하게 디자인을 해주셔야 지르코니아랑 어버트먼트가 찰떡같이 적합이 됩니다. 이 부분 지르코니아고요. 유지올도 마찬가지예요. 유지올을 이제 그 디자인 프로그램에 설정되어 있는 그 어태치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단면이 딱 지고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디자인보다는 이 디자인을 해주셔야 이 부분이 미가공 무리가 덜 생길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을 방금 보여드린 대로 라운드하게 디자인해도 딱 단면이 잘린 벽에 미가공 부위가 또 생기기 때문에 유지오를 다 제작하시면 종종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오는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부분이 미가공 부위를 캐드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보상해서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여기가 미가공이 어버트에서 미가공이 될 거기 때문에 보상해서 분량으로 조금 파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필렛을 보면 이렇게 어버트먼트의 지르코니아가 얹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르코니아가 처음에 1.0mm 툴로 내면이 마무리된다고 했기 때문에 반경이 0.5보다 조금 크게 어버트를 디자인해 주셔야 미가공 부위가 없고 적합이 필요하지 않은 어버트와 지르코니아의 디자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러링이 1.0이기 때문에 0.5 이상은 무조건 주셔야 되고요. CAD가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설계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미가공 부위를 디자인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드릴의 반경이 몇 밀리인지 지르코니아 내면을 깎을 드릴이 몇 밀리인지 미리 입력해주는 칸이 있어요. 생각보다 이 부분을 놓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을 넣었는데 1.0mm 툴을 사용한다면 반경인 0.5mm를 입력해서 저희 밀리기가 우리 툴이 깎지 못하는 부분을 미리 보상해주는 기능이에요. 이런 케이스를 예로 들면요. 고경이 조금 낮은 편이라고 생각해서 유지를 준다든지 어버트랑 지르코니아가 헐겁게 나온 걸 대비해서 여기 반경을 값지게 준다든지 이 부분을 값지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게 드릴 반경이 보상돼서 디자인 단면을 딱 잘라보면 그 미키마우스 귀처럼 동글동글하게 되거나 테두리가 이렇게 생기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그냥 왜 이게 이렇게 되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부분은 아까 앞쪽에 보여드린 대로 CAD에서 우리 밀링기나 우리 밀링기의 툴이 깎지 못하는 걸 미리 예상해서 이렇게 보상해서 내면을 띄워서 PM이 출력되는 거거든요. 앞쪽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랑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랑 내면 적합도가 오히려 각진 게 더 보상이 많고요. 라운드하게 툴의 직경이나 반경을 계산해서 디자인한 부분들은 과보상이 되거나 세면캡이 세면 스페이스가 늘어나지 않은 친구 내면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모델리스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내면 적합을 어떻게 보냐 또는 세면 스페이스를 얼마나 주냐고 물어보시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드릴 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을 하고 일률적으로 디자인되지 않으면 세면 스페이스를 고정적으로 준다고 해서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디자인하는 사람이 세면 스페이스를 똑같이 준다고 해서 같은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기공소에서 여러 명이 작업을 하셔서 세면 스페이스를 공유한다고 해도 디자인 스타일을 일률적으로 맞춰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아까 전에 미키마우스 귀처럼 생긴다는 게 같은 세면 값을 줬는데도 드릴 반경에서 미가공 부위를 계산해서 스캠을 출력했기 때문에 진짜 제가 원하는 세면 스페이스만큼만 이렇게 틈이 생기는 거고 이 부분은 이 각진 부분을 미가공 부위로 인식해서 이렇게 열어줬기 때문에 내면이 제 기억에 이게 0.03 정도 이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0.03 정도 세미 스페이스를 줬던 케이스인데 똑같은 세면 갭을 줬는데도 전혀 다른 적합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고경이 낮아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 그러면 오히려 이 드릴 반경 보상이나 미가공 부위를 깎기 위해 보상된 스페이스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더 많은 높이를 이 디자인이 요구하게 되고요. 프랩도 마찬가지. 프랩은 저희 병원 원장님들이 굉장히 프랩을 잘 하시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튜브를 보시면 프랩이 굉장히 날카롭게 됐고 값지게 됐다는 걸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유지나 높이가 부족해서 단면을 치신다고 교환면을 일자로 그냥 탁 잘라버리시면 앞에 보신 것처럼 오히려 더 지르코니아가 높은 두께를 요구하게 되고 그 교환면을 일자로 친 건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조금 여기가 크게 있긴 하지만 앞쪽보다는 프레임 마무리가 굉장히 매끄럽고 라운드하게 됐기 때문에 앞에서 보신 것보다는 튜브가 생기기 그 프랩에서 드릴 방향까지 생각해서 프랩을 해주실 수 없기 때문에 가볍게라도 라운드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조금 더 나은 적합을 얻으실 수 있는 거죠. 저는 제한치를 디자인하게 되면 세면 갭을
크라운의 언더컷 양을 보고 조금씩 조절하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하부에 언더컷이 너무 많으면 위쪽에서 잡고 있어도 틸팅이 빈 공간으로 언더컷이 제거되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언더컷이 많은 건 세멘 스페이스를 조금 줄이는 편이고요. 이제 안 맞을 거라고 걱정을 하시고 오히려 세멘 스페이스를 더 늘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해봤을 때는 그 방법은 조금 더 틸팅이 더 많이 유발되었어요. 같은 케이스고요. 이제 이 큐브가 전혀 많이 생기지 않고 높이가 많이 보상되는 정도였어요. 어버트먼트의 그 제작 과정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어버트먼트 장비를 갖고 있지 않고 전부 다 외주 CNC 업체에 맡기고 있거든요. 모델리스나 모델 프리를 하게 되면서 정말 한봉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봉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희 프리밀 한봉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버트먼트 밀링기에 프리밀이 여기 이 헥사 모세이퍼 부분이 미리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밀이라고 부르는 한봉이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한봉 제작 방법이고 이렇게 헥사를 꽂는 부분이 리버스 프리밀이라고 한봉을 A 축지기를 이용해서 커서버트 밀링기에 체결하는 방식.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반 한봉 가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기계 축과 조금 멀어지게 헥사가 제작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해서도 팔을 이렇게 치면 손끝을 치는 게 이렇게 어깨에 가까운 쪽 치는 것보다 훨씬 잘 떨어지거든요. 더 쉽게 떨어뜨릴 수 있고 축과 중심이 멀어졌기 때문에 이게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아래쪽으로 이 축과 조금 더 떨어질 확률이 높아져요. 이쪽 기둥 중심에서 때리는 것보다 멀어질수록 이제 어버트먼트가 밀링되면서 아래로 처진다든지 여러 가지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델 미스를 하시면 저는 이런 부분 제일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더 큰 건 이렇게 지금 가운데 디자인처럼 임플란트 홀을 딱 가운데로 놓고 디자인하면 끝만 이렇게 자르면 되지만 전치나 임플란트 축이 조금 많이 홀과 비껴서 생긴 경우에는 이 부분은 후가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후가공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대1의 디자인과 밀링 결과물이 1대1 지연도는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버트먼트를 스캔바디로 재사용한다든지 어버트먼트 레벨로 재스캔을 떴을 때 재사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리버스 프리밀을 말씀드리면 앞에 부분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게 헥사를 아예 밀링기에 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축의 중심과도 가깝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축지그를 사용해서 어버트먼트 헥사를 연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포트도 남지 않아요.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단 서포트가 남지 않기 때문에 후가공도 확실히 적고요. 이제 어버트먼트 밀링기를 가지고 있는 장비를 사용하셔서 작업한다면 그나마 리버스 밀링이 조금 더 성공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 프리밀 헥사가 미리 밀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육각이지만 360도를 했을 때 기계에 딱 체결할 때 360도 중에 1도라도 1, 2도라도 미세하게 틀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캠이나 이렇게 배치를 할 때 0점에서 조금 더 아래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덜 들어간다든지 하면서 높이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A 축지그를 사용해서 깎아보신 분들은 그 체결 부위가 밀링기한테 좀 먹혀서 같이 갈리는 것들에서 높이 차이가 조금 발생하고 있고 싱글에서는 조금 그 각이 틀어지는 게 컨택 포인트나 바이트 포인트가 조금씩 이동을 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제작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근데 브릿지로 보게 되면 이렇게 헥사를 중심으로 딱 체결했을 때 저는 이렇게 디자인을 했지만 방금 말한 대로 1도, 2도씩 조금씩 틀어지면 내면의 모양이 전혀 다르게 되기 때문에
브릿지가 될수록 이제 적합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공사의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들이 모델리스트를 조금 생각하고 계신다면 종류가 조금 더 늘어서 CNC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기공소에 뭐 때문에 안 맞다라고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같이 CNC로 같이 접근을 해주시는 게 가장 큰 부분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거래처 어버트먼트 회사에서 CNC 밀링 어버트먼트에서 받은 제품 영상인데 이런 식으로 밀링을 하면서도 프리밀이 아니라 헥사 부분까지 같이 밀링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이랑 헥사 모스테이퍼 부분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제가 디자인한 게 1대1로 밀링이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보를 조금씩 들어보신 기공사분들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CNC로 했는데도 안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CNC로 할 때도 이제 CNC 업체에다가 어버트먼트 최종 밀링 툴이 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밀링 툴의 변경이나 직경을 꼭 고려하셔서 작업을 해주셔야 이렇게 보시면 이제 파란색, 초록색 부분이 그 업체에서도 가공할 때 미가공 부위나 깎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밀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CNC에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고 디자인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미가공 부위가 생기는 거고 1대1의 재현이 아무래도 조금 거리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세하지만 파란색 부분들 이 부분이나 양형이 아니라 억지로 이렇게 판 듯한 아니면 추가하기나 제거하기로 이렇게 문대가지고 밀링기가 그렇게 깎지 못하는 부분들을 억지로 형성해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미세하게 생깁니다. CNC 업체라고 해서도 이제 굉장히 정확도가 1대1은 아니고요. 밀링기의 변경도 고려해서 디자인해 주시고 업체도 이제 기공식이나 기공소랑 맞는 업체가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같은 어버트를 2번 제작을 했는데 그때는 밀링기 회사에서 CNC 밀링 업체에서 툴 교체 시기를 놓쳤대요. 제가 받았을 때 저희 적합을 전혀 보지 않고 보통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약간 제가 처음 보여드린 케이스처럼 어버트만 교체하거나 지르만 교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들어갈 리가 없는데 이만큼 한 2-3mm 정도 이제 덜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해서 제가 담당자분에게 말씀드리고 어버트 재밀링을 했을 때는 같은 파일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이제 어버트를 보면 저희는 마진을 샤프하게 만드는 편인데 보시는 것처럼 무뚱하게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의 저희가 어버트 담당자 분한테 여쭤보니까 제 툴 교체 시기가 지났던 거고요. 그게 체크가 안 돼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그 큰 기계를 사용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기공소에서 하는 그 장비들은 이 툴에 좀 또 더 민감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카운팅 하셔서 지르코니아든 밀링기든 툴이 따르면 따를수록 이제 가공을 하는데 조금 힘겨워하기 때문에 미가공 부위가 점점 더 늘어나고 더 이렇게 뭉뚱하게 PR만 깎아보셔도 아실 거예요. PMMA 밀링할 때 지르코니아보다 내면값을 더 크게 주거나 더 로우 스피드로 시작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툴 마모도를 꼭 계산하시고 밀링기를 처음 구입하실 때 업체에서 툴 개수를 꼭 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이죠. 같은 이유로 세븐 스페이스를 이제 줄 때도 저는 저희 거래처에서 툴을 납품할 때 이 툴은 500개 깎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500개 중에 첫 번째 지르코니아랑 500번째 지르코니아랑 당연히 내면값을 다르게 이제 제작을 하고 저도 이제 다른 직원들이 생겨서 동시에 여러 명이 작업할 때는 꼭 이제 내면값이나 툴 밀리 개수를 꼭 이제 교환하고 정보를 체크해가지고 매 케이스를 아니면 한 3일이나 일주일 정도 상단으로 체크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꼭 또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건 저희가 지금 좀 수치가 합쳐서 주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주는 세븐 스페이스였기 때문에 정해놓고
방금은 제가 이때까지는 적합만 말씀드렸거든요. 적합은 제 생각에 또는 저희가 처음 모델리스트를 작업했을 때 물론 저희는 다른 기공소를 외주로 사용하다가 리메이크율이 너무 높고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밀링비를 구입했지만 처음에 다른 기공소에 외주로 갔을 때 리메이크의 확률이 제일 높은 건 적합이었어요. 아예 어버트먼트를 체결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지르코니아는 이제 둘째치고 어버트먼트 높이나 여러 가지가 아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기공사분들이나 임플란트 업체나 여러 군데를 통해서 저희 기공실에 방문하신 분들이 가장 믿는 게 오히려 컨택이나 바이트거든요. 근데 컨택이나 바이트는 적합이 이루어지니까 정확하게 또는 정상으로 체결됐다는 가정하에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적합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했고 컨택이랑 바이트는 아이오백에서 받았을 때 모델 구강 스캐너를 물론 안 써보신 분도 계시고 써보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기록서에 받았을 때 이렇게 닿는 부분들이 스캐너에서 확인하고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스캐너마다 조정이라고 해야 되나? 과교압된 구강 스캐너는 치주인들 때문에 이제 바이트를 물 때 조금 치아가 들어가면서 뒤쪽에 원장님께서 또 원리를 설명해 주실 테지만 과교압되면서 구강 스캐너가 조금씩 잇몸 속으로 들어가면서 스캔을 받았을 때 이렇게 겹치고 통과되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스캐너상에서 자동으로 띄워주느냐 또는 가격 대출을 그대로 보느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걸 단면으로 자르면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많아요. 한 0.3m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굉장히 통과되느냐, 이 많은 채로 작업하면 왕래에 들어갔을 때는 치아가 서로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열리면서 저희가 제작한 지름 언더가 되는 거고 이 가교압량을 어떻게 오픈시키고 클로즈 시키는지에 따라서 컨택 파이트는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발생하는데 지금처럼 치아가 이렇게 다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전혀 제 생각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0.3mm가 부과됐다고 하지만 흔히들 말하는 50마이크론 정도로 오차 범위를 줄여서 열거나 닫거나 했을 때 인접지가 있는 경우라면 인접지와 비슷한 양을 이제 바이트로 주어졌을 때 세팅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고 제일 큰 문제는 컨택이나 바이트나 다 저는 모빌리티에서 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모델리스트 최근에 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구강 스캐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치주인대가 이렇게 의해서 치아가 들어간 상태로 바이트가 취득되기 때문에 모빌리티가 심한 치아라든지 내 잇몸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정보가 제가 받았을 때 과교압이 치아마다 양이 굉장히 다른 걸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다 모빌리티 때문인데 그 모빌리티 정보를 제가 얻어서 작업한다는 게 저는 최근에 굉장히 재밌고 신기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작업을 했을 때는 도대체 옛날에 석고 모델을 써서 작업을 했을 때는 모빌리티 정보가 전혀 없는 채로 러버를 딱 잉크를 뜰 때 치아가 이제 움직인다는 그런 이제 변형 소장님들이 가장 흔히들 말씀하시는 변형이라는 느낌보다 그 모빌리티 때문에 치아가 조금씩 움직인 정보가 오면서 많이 틀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보여드리면 이런 케이스를 작업을 했을 때요. CAD 작업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 지금 전치 쪽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된 상태였거든요. 한 면을 잘라봤을 때도 양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처럼 부치에서 바이트를 잡아주지 않는 경우에는 전치가 모두가 모빌리티가 심할 때는 상악이랑 하악을 다물었을 때 다물수록 상악이 들리면서 고경이 점점 낮아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고경 정보가 많이 바이트 정보가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많이 돼서 제가 스캔을 받았고 저는 이 부분은 그때 그 모빌리티를 좀 크게는 처음 느껴본 케이스였기 때문에 보시면 추조 폭선이라고 하나요? 여기 치아를 잡고 있는 뼈가 주변이 까맣게 됐다는 게 뼈가 기능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뼈가 녹아서 이 부분에 틈이 이제 점점 생기면서 치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데 바이트를 잡는 전치에서 모두 이런 영상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는 원장님과 상의 후에 이렇게 된 가격을 CAD상에서
이제 보이드를 좀 오픈시켜서 작업을 해서 구치 쪽에서 새로 바이트를 잡아서 작업하기로 한 케이스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빌리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황을 저는 이제 기본실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파노라마를 조금 보면서 작업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케이스마다 저는 인접치가 모두 있지 않은 케이스에 조금 적용을 해서 작업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이게 제가 모빌리티를 제일 처음 겪었던 케이스였어요, 사실. 여기 보시면 전치밖에 바이트가 없었긴 했는데, 이쪽은 여기 요 바이트가 거의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올 만큼 작은 양과 작은 가격이었지만, 여기는 보시면 진짜 많은 양이었거든요. 0점대가 아니라 뭐 2mm 이렇게 가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작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방금 가격된 치아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뼈가 많이 녹아서 물리티가 발생했고, 바이트를 물 때 바이트 스캔 파일을 체득할 때 안 다물어 보세요 했을 때 이 치아가 더, 여기 보시면 루트 끝이 이렇게 녹아서 더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방금 보셨던 것처럼 과교압이 더 많이 일어나서 스캔 파일을 제가 받은 거거든요. 저는 다른 치아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물리고 한 치아가 또는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상태가 좋지 않은 치아가 과교압이 되면 그냥 그대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대체적으로 이 치아를 사실 무시한다고 하면 그렇죠. 무시했을 때 좀 더 나은 바이트 결과물이 나왔고요. 그래서 뒤쪽에 원장님이 또 말씀하실 텐데, 저희는 이제 의뢰서를 받을 때 민원 선생님께서 인접치나 이제 바이트를 체득할 때 모빌리티가 심했던 치아를 말씀을 해주시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를 해서 바이트를 조금 제작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컨택인데, 저는 아까 앞쪽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큰 케이스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트보다는 생각보다 컨택이 더 저는 고생을 더 많이 했었어요. 3D 프린트로 출력을 해서 컨택을 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그게 스캔 변형이어서 컨택이 점점 약해지거나 세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결과물이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점점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제가 이날은 16번, 26번, 37번을 제작을 했는데, 앞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접치의 모빌리티 상태를 되게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이에요. 36번에서는 비교적 여기가 루트가 간단했고, 저희가 의뢰서를 받았을 때 모빌리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고, 인접치가 튼튼한 편이라고 적어주셨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은 인접치가 5번, 7번 다 지금 파노라마를 봤을 때 이런 최후 방치와 뒤쪽에 7번이 있을 때 조금 더 컨택 양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동시 제작을 했는데도 저는 26번, 16번, 26번, 37번을 다 바이트 양을 다르게 줬거든요. 정보를 얻거나 파노라마나 또는 의뢰서에서 정보를 얻었을 때 모빌리티 때문에 인접치들이 앞으로 움직인다든지 뒤쪽으로 밀리는 걸 생각을 해서 바이트 컨택을 좀 주는 편이고요. 단순하게 저는 수치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처럼 여러 가지 정보를 진료실에서 많은 정보를 받아서 참고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저희가 진료실 진료팀장님이랑 같이 저는 디자인할 때 컨택을 어떻게 줬는지, 인접치가 모빌리티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체크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 굉장히 수치가 많아졌어요. 굉장히 오래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에 잘 맞았던 케이스나 컨택을 보시면 5번이나 0 조절하지 않았다 적어주시는데, 제가 그때 파노라마나 그분의 상태를 다시 참고해서 많이 적용을, 이게 아무래도 경험이 쌓여야 정확한 수치보다는 그런 부분들로 조금 커버가 가능할 것 같고요. 단순한 부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릴 때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오늘은 비교적 고연차 분들이나 선배님 분들로 제가 느껴지는데, 요즘은 그 아날로그를 겪지 않은 저연차 친구들이 처음부터 이제 파트를 CAD로 결정하다 보면 컨택의 이제 삽입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정 수치를 뭐 0.02, 0.03을 줬다고 해도
이런 케이스에서 단순하게 면 컨택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컨택을 줬다 그러면 저는 이게 그 스크류 타입으로 된 링크 보철이었거든요. 근데 이 임플란트가 들어 스크류 타입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심긴 방향으로밖에 크라운을 넣을 수밖에 없는데 면 컨택을 하고자 지금처럼 이렇게 컨택량을 만들면 이제 컨택 모양이랑 임플란트나 크라운의 삽입로가 전혀 반대로 지금 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컨택 위쪽으로 방금 이제 크라운을 들어 올린 사진인데 이 부분이 컨택이면 이 부분이 이미 이렇게 넣는다면 언더컷에 걸리는 부분은 여기 다 걸려서 이미 컨택 양을 떠나서 삽입로에서 컨택이 다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델리스 하게 되면 이 삽입로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컷 서버트를 만들 때는 덜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삽입로와 컨택을 통해서 얼마나 더 잘 넣을 수 있는지, 컨택량이 얼마나 많아질지, 컷섬은 저희가 픽스처 삽입로를 당연히 고려하긴 하지만 조금 더 스크류 타입보다는 자유롭기 때문에 작업자가 패스나 삽입로를 컨택 패스나 크라운의 삽입로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제 뚱뚱하게 언더컷으로 들어갔던 단순히 언더컷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임플란트 패스의 그 심리 그 동향에 따른 이 크라운의 컨택 양이나 방향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큰 케이스, 큰 맥락으로 이제 밀링기 한 개나 제일 기본적인 것, 꼭 지켜주셔야 될 것들만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원장님이 다시 클리닉 사이드에서 나올 수 있는 에러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뒤쪽에 케이스가 많을 텐데 캐드가 지금 제가 단순하게 보여드린 것처럼 크라운이나 임플란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캐드 쪽에서 기원소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좀 더 보시고 나중에 좀 잠깐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3시 10분인데 10분 동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화장실 옆으로 가시면 야외 정원에서 10분 뒤에 뵙겠습니다.